법륜 스님이 어디 나와서 하셨단 말씀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필연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요. 시어머니는 그런데요. 머리로는 아들이고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슴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간 여자로 보인다고요. 그걸 알면서도 못 고치니까 서로 맨날 싸우고 미움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무리 옳은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저건 좀 아니다.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그랬어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나한테서 뺏기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고요.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뺏어가? 네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내 아들을 꼬시냐고? 간호사 주제에. 내 의사 아들 어떻게 꼬드겨서 어딜 넘보냔 말이야. 음침하게 아들 뒤에 숨어서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병원까지 와서 깽판을 치는 예비 시모의 모습을 보고 나서 법륜 스님 말씀 틀린 게 하나 없구나.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또 한 번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니까요. 세상을 살면서 감히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저런 소리를 함부로 뱉을 수가 있겠어요. 의사인 아들을 두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이 저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이 있었기에 저런 소리가 입 밖으로 서스럼 없이 나온 거겠죠. 다행히 저 미친 예비 시어머니에게 순하디 순한 양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할 뻔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제가 그 미친 아줌마 콧대를 완전히 납작하게 꽉 눌러줬거든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라고 해봤자 몇 개 되지도 않고 마음만 먹고 조사하면 어디인지 딱 알아볼 것 같긴 한데 저도 당한 게 있으니 이제 누가 알아보고 뭐라고 하는 건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사연 한번 적어보려고요. 얼마나 미친 사람이었는지 제대로 욕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요. 돌잔치에 뭐 집어들었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실타래, 돈, 마이크 이런 것들을 집으셨겠죠? 저는 뭘 집었냐고요? 부모님이 억지로 갖다가 끼워 맞춰놓은 청진기를 집어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집 애도 가업을 물려받으려나 보다 이런 소리를 했었죠. 아버지는 한의사, 어머니는 소아과 의사셨어요. 완전히 한의학과 양의학의 만남이죠. 어떻게 이렇게 분야도 다른 두 분이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저를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돌잔치에서 청정기를 집어든 딸을 보면서 두 분 역시 기대하는 게 엄청나게 많으셨겠죠. 너 성적이 왜 계속 이 모양이야? 이래서 의대 갈 수 있겠어? 지금 네 성적으로는 의대 꿈도 못 꿔. 네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데 겨우 이 정도로 못해가지고 빌빌거리고 있어? 내가 뭘 모자라게 해줬어? 학원 가고 싶다고 하면 학원 보내줘. 어학연수 가고 싶다고 하면 어학연수 보내줘. 너 이거 네가 노력을 안 하는 거야. 학창 시절엔 성적 때문에 아버지랑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사이도 많이 멀어졌었고요. 말끝마다 공부 노래를 부르는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는 게 참 싫었습니다. 난 한 번도 의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의사가 안 되면 큰일 나는 제 인생 계획표를 짜놓고 거기에 맞추지 못한다고 화를 내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죠. 놔둬요. 얘도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너무 의사만 강요하지 말고요. 지금이야 한창 이것저것 다 배워보고 싶을 나이기도 하잖아요. 공부야 나중에 잘하면 될 수 있는 거고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꼭 의대여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의대, 한의대, 약대, 아버지 성에 차려면 그 정도 대학은 가야 한다는 으름장을 놓았고 전 그런 집안의 분위기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셨던 건 어머니였어요. 소아과에서 근무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큰 소리로 화를 낸 적도 없으시고 항상 나긋나긋하고 고운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게 좋았죠. 아버지랑 대화를 하다 보면 거의 맨날 소리 지르고 화만 내다가 대화가 끝나기 일쑤였는데 어머니는 좀 달랐습니다.
친가고 외가고 공부하면서 엄마 아빠 발끝만이라도 따라가 보라고 압박을 주는 상황에서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묵묵하게 하면 된다. 응원해 주신 어머니의 존재는 저에게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엄마가 왜요? 엄마가 왜 거기 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대체 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시고요.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항상 자애롭고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던 어머니의 죽음은 그래서 더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한순간에 떠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교통사고였대요. 병원에서 밤샘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졸음 운전을 하고 있던 차량이 어머니가 타고 있던 차량을 속도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대로 일을 하시던 병원으로 실려가서 긴급 수술에 들어갔지만 장기 손상이 너무 심해 어떻게 손을 써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허망하게 어머니를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엄마의 죽음은 저희 가족의 많은 것을 바꿔뒀어요. 아버지 역시 어머니의 죽음에 저보다 큰 충격을 받은 눈치셨죠. 그도 그럴 게 두 분 연애 결혼 당시 친가가 외가에 비해서 너무 기울어서 외가 쪽에서 아버지 반대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외갓집은 정통 의사들만 수두룩 빽빽 있었던 터라서 아버지의 직업이 한의사라는 것을 계속 무시해왔던 모양이에요. 그런 이유로 어머니도 기댈 수 있는 친정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고 있었고요. 서로한테 있어선 그렇게 애틋했던 사이였는데 한순간의 사고로 이제 평생 볼 수 없게 됐으니 아버지의 충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사고 소식에 충격받아서 2주 동안 병원 문도 닫고 계셨던 아버지였습니다. 명확하게 어머니의 죽음으로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후로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정말이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걱정이 좀 많아졌다는 것, 언제든지 어머니처럼 아버지의 곁을 훌쩍 떠나버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버지가 저를 애지중지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라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어디 가냐, 언제 오냐, 제 생활에 드디어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했거든요. 또 하나 달라진 것은요, 제가 하는 일에 그다지 반대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뭔가를 해보겠다 얘기를 하면 네가 지금 그런 거나 하고 있을 때냐, 쓸데없는데 기운 좀 쏟지 말고 제발 공부 좀 해라 트집을 잡던 아버지의 잔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사는 거 얼마나 산다고. 사람 인생 짧다. 사는 동안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내가 너 미워서 그런 소리를 했겠냐? 그냥 다 너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 소리를 했던 거지. 근데 니네 엄마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게 다 뭐가 중요한 일인가 싶어. 네가 뭘 하든 간에 아버지는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뒤에서 묵묵히 응원만 할 테니까 이제라도 너 하고 싶은 거 찬찬히 찾아봐. 그동안 미안했다고 인생 짧은데 그 안에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뭐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지게 했던 걸까요? 그 정도로 어머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셨던 건 분명합니다. 여튼 꼭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처럼 얘기를 하는 아버지 덕분에 그동안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있는지 확인부터 하고 다녀왔다는 인사도 대충 얼버무리고 방으로 쏙 들어가던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 꿈을 존중해주는 아버지를 저도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전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시험에 합격해 간호사가 됐습니다. 외갓집에선 기껏 의사 부모가 돼서 자식 의사 하나 만드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 하나 못하냐 쓴소리를 하시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셨죠. 내 자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아시죠? 백의의 천사라는 말 진짜 다 옛말이에요. 간호사 일을 처음 시작하고 실습 나가고 할 때 거의 물기를 꽉 짠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서는 집에 들어오기 일쑤였다니까요.
의사가 될 성적은 안 되지만 저도 어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해 도움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해서 선택한 직업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든지 하필이면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던 병원이 상급 대학병원이었거든요. 바쁘기로 소문난 곳이었고 그만큼 다른 간호사분들도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죠. 거기서 일할 당시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동료들 사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불안감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살도 엄청 빠졌었네요.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아버지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꼭 그 병원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 관둬라. 관두고 그냥 아버지가 일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 일을 안 해도 좋아. 너 그렇게 매일 녹초돼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거 보고 있는 내 마음은 어디 편한 줄 알아? 네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 날 얼마나 욕하겠냐고. 자식 하나 놓고 아직도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텐데. 너 지금 이렇게 지내는 거 알면 얼마나 그러겠어, 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아버지의 사랑이 그냥 빈말 수준이 아니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권유와 만류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그쯤에서 다니던 대학병원을 관두게 됐어요.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가 아니라고 느껴지기도 했고 거길 다니면서 간호사라는 업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나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할 정도로 힘들었었거든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한의원이 당시 강남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층에 있는 한의원을 제외하고도 그 위로는 약국과 성형외과들이 쭉 들어서 있는 6층짜리 대형 건물이었거든요. 아버지 얘기를 하면 일을 하는데 어렵지 않을 테니 이쪽 병원으로 옮겨서 일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 물으시더라고요. 수술방 경력도 있고 그리고 김 선생님 따님이시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 모셔가고 싶어서 안 드린 건데 일은 그렇게 안 힘들어요. 수술방이라고 해서 뭐 옛날에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수술병원 생각하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나 싶을 수도 있어요. 잘 해봐요. 아버지 소개를 받아 무작정 이력서 들고 올라간 병원에선 아버지랑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에 받아보지 못했던 환대를 받으며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엔 낙하산으로 들어온 것 같아 찝찝한 기분도 들고 아버지 소개를 받아간 병원에서 괜히 일을 버벅이다가 괜히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했는데 진작에 병원을 옮기길 그랬다 하고 후회할 정도로 일은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1층에 내려가면 바로 아버지의 병원이 있는 것도 저한테는 큰 메리트였습니다. 어머니의 사고 이후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서인지 운전대를 못 잡겠더라고요. 괜히 사고가 나고 사고를 낼까 싶어서요. 그래서 출퇴근길엔 거의 아버지랑 함께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또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 내가 간호사 일을 하면서 텃세를 겪어본 게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에게 죄다 호의적이었어요. 그 당시 저의 병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요. 워낙 병원 분위기가 밝고 다 같이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그중에서 나이 또래가 가장 비슷했었던 저에게 평소에도 말을 걸고 커피도 사주고 하셨었거든요. 다른 간호사들이 다들 신규라 워낙 나이가 어리니까 또 그쪽에다가 말을 걸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대표 원장님들은 은근한 기싸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괜히 친하게 지냈다가 자기 손님도 뺏기고 그러면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니 곁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저렇게 일을 하면 참 외롭겠다 싶어서 먼저 좀 말을 걸어주고 카페 몇 번 같이 간 것뿐인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친해지게 된 거죠. 병원에서 근무하는 날이 아닌 오픈 날에도 밖에 나가서 같이 쇼핑을 하고 밥을 먹고 밖에선 그냥 언니 동생하고 격 없이 대화를 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미야, 너 소개 하나 안 받아볼래? 언니랑 같은 학교 출신인데
나도 이번에 동문회 나갔다가 알게 된 친구거든. 나보다 한 살 아래긴 한데 외모도 괜찮고 난 몰랐었는데 학교 다닐 때 인기도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간호사 동생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영 관심이 없진 않은지 나중에 시간 한번 만들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너 연애 안 한 지도 꽤 오래됐잖아.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제일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의사인 언니가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니까 저도 소개를 한번 받아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아무리 그래도 의사랑 간호사가 이어지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 괜히 언니가 소개시켜주고 욕 얻어먹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간호사가 뭐 어떠냐고 수술방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어지간한 의사보다 훨씬 낫다고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뭐 우리나라가 계급제도 아닌데 의사는 의사끼리만 만나야 하고 간호사는 간호사끼리만 만나야 하는 법이라도 있냐고요.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오래 했던 언니라 그런지 한국 정서를 아직 영 모르는구나 하고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소개팅이 잘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언니가 소개시켜준 사람 놓쳤으면 제가 후회할 뻔했겠구나.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훤칠한 외모는 물론이고 제가 여태 간호사 일하면서 만나본 의사만 몇 명인데요. 당장 집에만 돌아가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요. 난 동종업계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은 다 만나도 의사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 정도였는데 예비 신랑은 그 첫인상부터 너무 좋아서 제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간호사들은 힘들 때 뭐 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요? 아니 물어보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래야 미희 씨 나중에 스트레스 받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저희 병원에도 간호사분들 많잖아요. 이참에 간호사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고 그분들한테 점수 좀 따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 외모에 저 스펙에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사라니 정말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구나. 친절한 성격 때문에 저 말고도 주변에서 소개시켜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던데 친한 언니 잘 둔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 소개받아서 연인 관계까지 발전할 수 있었으니 저한텐 인생에 이만한 포상이 없다 싶을 정도로 땡 잡은 기회였죠.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결혼 전제로 시작을 했던 건 당연하고 언제쯤 하는 게 좋겠냐, 양가 인사는 언제쯤 받는 게 좋겠냐, 데이트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자연스러울 정도였어요.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집에 데려와서 인사도 시키지 말아라 으름장을 놓는 아버지에겐 남자친구랑 이렇게 지금 깊은 관계로 잘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에게 일찌감치 설레발 떨어두지 않았던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 그 시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미친 사람들일 거라곤 말이에요. 제가 처음 예비시모를 만나게 된 것은 병원에서였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예비시모라는 걸 알아차리지도 못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 아들이 간호사랑 사귄다는 소문을 듣고 응징하게 손님인 척 하고 저한테 접근했을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냔 말입니다. 여기 병원은 뭔데 간호사들이 손님을 이렇게 가만히 세워두고 이래도 되는 거야? 원래 이 병원이 이 모양인 거야? 아니면 이 간호사가 유난인 거야? 병원에서 일하면서 진상 한두 번 만나보겠어요. 처음엔 그냥 또 진상 한 명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제 명찰을 붙잡고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여기는 왜 병원 서비스가 이 모양이냐? 내가 병원에서 쓰는 돈이 얼마인 줄 아냐? 뻔한 대사를 뱉는 것이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진상 딱 그 정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분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아? 아니 그렇잖아. 자기만 꼭 집어가지고 괴롭히려고 아주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구는 것도 그렇고. 이 병원 자주 와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중에서 저 아줌마 얼굴 본 사람 누가 있어? 여기서 돈 꽤나 쓰는 VIP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얼굴 알아보고 떠받들 텐데
하여튼 좀 이상해서 그래. 자기 어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척지고 다니는 건 아니지? 동료 간호사가 저를 붙잡고 아무리 진상이라고 하지만 다른 간호사한테는 별 소리 안 하다가 저만 나타나면 대놓고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싸움 걸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식당에 가서도 같은 서비스 직종끼리 고생한다며 말 한마디라도 더 친절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저분은 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나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차였죠. 어지간한 진상이었으면 저도 그냥 똥 한 번 밟았다 치고 넘어가겠어요. 병원에 와서는 제가 없으면 굳이 저를 찾아가면서 괴롭히는 것은 물론이고 진료를 다 받고 집에 돌아가서까지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서 오늘 저 때문에 병원에서 최악의 서비스를 받았다. 손수 민원 전화까지 걸어주시는 바람에 원장님한테 불려가서 이게 사실이 맞냐 해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서 지켜본 동료들이 많았기에 이 사람이 원래 정상적인 손님이 아니고 김 간호사만 보면 달려드는 사람이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준 덕분에 겨우 누명을 쓸 뻔한 위기는 벗어날 수 있었어요. 병원을 옮겨도 이런 진상은 어딜 가나 있구나.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렇다고 진상 환자에게 저도 진상처럼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꾹 참고 있었는데 얼마 후 이 진상 환자의 정체를 정말 우연히 알게 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보다 저와 정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수술방 전담 간호사이긴 하지만 가끔 일손을 돕기 위해서 카운터에서 접수를 대신하는 일도 잦았어요. 그 환자와 대치 상황이 생기는 것도 거의 제가 카운터를 보고 있을 때 생기는 일이었고요. 자연스럽게 접수를 하다 보면 환자의 주소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그 환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안다고 해서 어떻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루에 몇십 명, 몇백 명의 주소를 보다 보면 그 주소를 다 기억도 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그 환자분 사람을 종부리듯이 부리고 그렇게 진상을 부리는 것 치고는 꽤나 좋은 동네에 사는구나. 역시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말이 맞나 보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은 몇 번 있어서 그 주소가 뇌리에 박혀있긴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입장 바꿔 그러실 것 같지 않으세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인데 이 인간이 어디 사는구나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각인이 되어버릴 수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명절이잖아. 아직 인사를 한번 못 가긴 했어도 그래도 선물 세트 하나 정도는 보내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마침 우리 집에서 명절 때마다 한우 사는 집이 있는데 나도 이번에 선물 세트 하나 더 하려고 미리 얘기해뒀거든? 주소 알려주면 내가 그쪽으로 배송해달라고 얘기해둘게. 그때가 추석을 얼마 앞둔 상황이었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온 건 아니어서 제가 선물 세트를 사들고 집에 직접 가서 인사를 하는 건 어쩐지 유난을 떠는 것 같고 그냥 선물 세트를 하나 보내면 과하지 않고 괜찮겠다 싶어서 예비 신랑에게 시댁의 주소를 여쭤봤죠. 그런데 받아든 주소와 이름 아무리 봐도 낯익어도 너무 낯익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주소를 어디서 봤더라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봐도 쉽사리 떠오르지가 않았는데 병원에 딱 출근을 하고 나니까 기가 막히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카운터에 앉아서 며칠 전 진료 기록을 조회해 봤습니다. 이건 뭐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 안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떡하니 박혀있는 예비 시모의 이름과 주소. 이제 떡하니 벌어진 것은 제 입이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병원을 찾아와서 저한테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요. 알고 보니 전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던 저희 예비 시모였던 거예요. 그 뒤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요. 그때는 정말 1g조차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알고 제가 근무하는 병원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그렇게 짠 것처럼 저만 괴롭힐 수 있겠어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찾아온 병원이 이곳이었고 그렇게 사람을 막대하는 건 그건 정말 잘못된 거다.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죠.
상식적인 선에서 설마 일부러 찾아와서 사람을 그렇게 대놓고 갈굴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예비 신랑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머님이나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지 알고 계시냐? 간호사인 거 말씀은 드렸냐 하니까 간호사인 건 알고 계시지만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 것까진 모르고 계신데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선물 세트 보낼 때 편지 한 장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땡땡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김미입니다. 이렇게 먼저 연락을 드려서 죄송하다. 어머님이랑 좋지 않은 일로 안면을 먼저 튼 것 같아서 죄송하다. 조만간 찾아뵙고 얼굴 보고 제대로 인사드리겠다 하고요. 저도 나름대로 어머니한테 경고 메시지를 남긴 거거든요. 어머님이 병원에 와서 실컷 진상 떨었던 사람이 사실 당신 예비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저희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은 제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을 테니까 다시는 저희 병원 와서 그런 행동 하시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요. 선물 세트 보내고 나니까 정말 귀신같이 매주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던 어머님의 발길이 뚝 하고 끊겼습니다. 동료 간호사들도 왜 그 진상 손님 요즘에 안 오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그 진상 손님이 내 예비 시어머니다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내 얼굴에 침 뱉기 싫어 말도 못했네요. 첫 만남은 정말 헉소리가 난다 싶었지만 그래도 제가 기지를 잘 발휘해서 이제부터라도 그 인연 잘 풀어가면 되겠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시작이었던 겁니다. 정말 당신 집에 먼저 인사 안 가봐도 괜찮겠어? 아버님한테 말씀드렸고? 아버지도 시댁 먼저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 중국 학교 가서 발표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도저히 시간을 못 내겠다고 하시더라.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지난번에 명절 선물도 잘 받았다고 다음에 집에 인사 올 때 차 끌고 오지 말고 술 한잔하고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 술 선물 진짜 마음에 드셨나 봐. 점수 제대로 땄네? 한동안 잠잠했어요. 병원에 얼굴도 몰랐던 예비 시어머니가 불쑥불쑥 찾아오는 일도 없었겠다. 저희 둘 다 일 잘하고 있겠다. 애정 전선에 문제 없겠다. 이제 슬슬 결혼 얘기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도 괜찮겠다 싶어 양가에다 인사를 가겠다는 얘기를 꺼냈던 상황이었죠. 병원에 일정이 생겨서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가지 못하고 예비 시댁에 먼저 인사를 가게 됐는데요.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천운이다 싶어요.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가게 됐으면 불필요하게 기분 나쁜 일을 2번씩 겪어야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한테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갈 때 뭘 사가는 게 좋냐 물어봤죠. 친구들이 입을 모아서 그러더라고요. 의사 아들 키워놨다고 콧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을 텐데 다른 사람 공략하지 말고 어머님만 공략하라고요. 과일이며 화장품이며 명품 스카프며 그냥 나눠서 돈 쓸 거 한 번에 쓴다 생각하고 처음 인사 갈 때 돈 잘 발라놓으면 나중에 괜히 싫은 소리 들을 일 없다고 딱 잘라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일 끝나고 백화점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신경 써서 예비 시모 선물을 고르고 골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집에 처음 인사를 가고 어머님 얼굴을 뵙자마자 느꼈던 게 뭔 줄 아세요? 아, 어머님이 나 엄청 싫어하시는구나. 그때 병원에 와서 진상 부렸던 거, 그거 나인 거 알고 그러셨던 걸 수도 있겠구나. 딱 그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옆에서 민망해서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완전 대놓고 싫은 티를 팍팍 내시는데 이럴 거면 왜 굳이 집으로 오라고 하셨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선물을 한아름 들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저를 보고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으시고 같이 인사를 해주지도 않으시고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고갯짓만 까딱 하시더니 아주머니가 선물 챙겨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어머니는 뭐 뒤도 안 돌아보시고 거실로 가시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당황해서 사람 불러놓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시냐고 어머님 뒤를 따랐고요. 저만 현관에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 붙들고 그래요. 내가 이 집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그냥 고개 딱 숙이고 죄송하다고 해요. 내가 뭘 죄송한지 몰라도 죄송하다 그래야 돼.
성깔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아유, 이제 막 인사 온 사람한테 할 소리는 아니다 싶은데, 아유, 내 딸 같아서 안쓰러워서 그래. 오죽하면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거실에 가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인사 오라고 하셨던 분이 막상 사람 불러놓고 왜 이렇게 또 모른 척을 하시냐고 예비신랑은 제 눈치만 보고 자기 어머니 팔을 붙들고 흔들고 있고 예비시모는 심드렁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서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내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렇게 사람 면전에 세워놓고 싫은 티를 낼 수 있는지요. 살면서 누구한테 그렇게 밉보이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미움 받아본 적도 없어서 이런 취급을 받는 게 황당해서 은근히 열이 받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소리 잘도 하는구나. 누가 네 어머님이야? 난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으니까 나한테 그 어머님이란 소리 하지도 말라고 듣기도 싫다. 내가 안 그래도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부터 아니다 싶었어. 간호사 월급이 뭐 얼마나 된다고 하고 다니는 거 하며 선물 세트하며 의사인 내 아들 만나니까 벌써부터 의사 3호라도 된 것 같아서 뭐 어깨에 뽕이라도 들어가든 너도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이런 여자애들 안 봐도 뻔해. 넌 주변에 그렇게 거지 같은 애들이랑 결혼해서 망한 친구들 보고도 뭐 느끼는 게 없니? 격이 맞는 애들끼리 결혼을 해야지. 이런 애들 인생 구제해주겠답시고 결혼해주면 졸부처럼 돈 쓰고 돌아다니면서 집안 살림 거덜나는 거 한순간이야. 선물 사온 거 봐봐라. 너 저게 간호사 월급에 어울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어머님, 간호사 얼마 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거 사면서 휘청할 정도로 못 살지 않고요. 그리고 인사 온다고 해서 나름대로 신경 써서 사온 거예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이런 걸 해명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의 성의까지 무시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인사 받으실 생각도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나 이만 자리에서 일어날게. 적어도 사람을 집에 부르기 전에 어머님이랑 말은 맞추고 부르는 게 맞지 않아? 나 이런 모욕적인 얘기 듣자고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인사 온 거 아니야. 당신한테도 정말 실망이다.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 무례한 예비시모 앞에 두고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따박따박 그래도 제 할 말 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인사 온 자리였는데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 수치스럽기도 하고 제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을 동안 제 편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예비신랑이 그렇게 한심스러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뭘 믿고 내가 결혼할 생각을 하려고 했나. 그동안 이런 사람이랑 보냈던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었죠. 진짜 웃긴 게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도우미 아주머니가 쇼핑백을 챙겨서 제 손이 쥐어져요. 제가 인사 올 때 가지고 온 선물들이요. 이건 뭐하러 두고 가냐고 이것도 챙겨서 나가라면서요. 그 선물까지 야무지게 다 챙겨 들고 나왔다니까요. 드라마에서나 나왔던 막장 시댁을 나도 겪어보는구나.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서러워가지고 이게 안 당해본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쪽팔려서 어디다가 말도 못하겠고 해외에 나가 계신 아버지도 인사 잘 다녀왔냐고 궁금해하는 연락이 계속 오는데 아무래도 결혼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심란해 하시죠. 대체 시댁 가서 뭔 일이 있었길래 그러나 싶고 그렇게 완벽하게 인연을 끊어버렸어야 했는데 또 그게 안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매몰차게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예비신랑은 저를 쫓아와서 본인이 다 잘못했다. 저 아니면 자기는 결혼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싹싹 빌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죠. 결혼을 우리 둘이서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집안이랑 집안끼리 만나는 거다.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때를 써도 어머님이 저렇게 나를 죽도록 싫어하시는데 나 저런 어머님 마음 돌릴 자신도 없고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당신은 자신 있냐 하니까 어머님은 본인이 어떻게든 설득을 하겠답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당신 어머님이 우리 병원 찾아와서 환자인 척하면서 나 괴롭혔던 게 몇 번인 줄 알아?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 어머님 이미 나 그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던 거라고. 아들 의사 만들어 두고 자기 성에 안 차는 사람이 데려간다고 생각하니까 아들 뺏기는 것 같아서 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분이신데 나보고 그런 분이랑 싸우라고? 미안한데 나 결혼하고 싶었던 거지. 그런 근본 없는 치정 싸움에 엮이고 싶은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당신도 이제 나 그만 괴롭혀.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누구랑도 연애 안 하고 어머님이랑 평생 같이 사는 거. 그게 만나는 여자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어. 한번 잘 생각해봐. 매몰차게 예비신랑을 거절하고 집 밖으로 내쫓아냈지만 사실 그렇게 거절한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도 결혼 얘기가 오가던 사이였고 정말 둘 사이만 놓고 본다면 아무런 이상도 없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시댁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 현실이 되니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싶어서 허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제 확고한 다짐만큼이나 예비신랑 역시 포기를 모르는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 병원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없는 동안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서 저를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이런 무례를 저질러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다. 저도 예비신랑이 저희 집에서 욕을 먹는 게 싫어서 말하지 않았던 사실인데 그 자백 때문에 저희 아버지한테도 죽도록 혼난 모양이에요. 주말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찾아가서 이 의지면 뭐든 할 수 있지 않겠냐. 제발 자기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무릎 꿇고 통사정을 했답니다. 어지간한 놈이면 나도 다시 만나보라는 얘기는 안 했지. 너도 좋아서 얼굴이 헬쓱해진 게 보이고 거기도 아주 좋은데 못 보니까 말라 죽어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부모가 돼서 어떻게 만나지 말아라 그런 소리를 하겠어? 여느 날과 같이 아버지와 함께 퇴근을 하는데 먼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만나보라고요. 매일 찾아오는 예비신랑 때문에 심란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얘기까지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연락을 해서 다시 한번 예비신랑과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됐어요. 지금 당장 어머님의 마음을 설득하기는 어려움이 있어도 둘이서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은 마음을 풀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선입견 갖지 말고 우리 집을 좀 봐달라 부탁을 하더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비시댁을 생각하면 전 그야말로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꼴이라는 것을요. 그래도 세상에 돌릴 수 없는 마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비신랑의 말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굳게 닫혀있던 예비시모의 마음도 언젠가 열리지 않을까 싶었죠. 그동안 있었던 일도 듣고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다 거품 물고 반대하셨던 저희 아버지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사정사정을 하는 예비신랑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는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어요. 결혼을 전제로 하는 연애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지만 조금 더 양쪽 집안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기 전까진 무리하게 인사를 가지도 말고 서로 너무 애쓰지도 말자. 그러니까 마음 다치는 일이 없게 하자 예비 신랑과도 어느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성급함을 버리고 나니까 저도 크게 마음 상할 일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저 그냥 이 집에 또 한 번 속은 거였습니다. 양쪽 집이 준비가 될 때까지 인사는 가지 말자고 했었던 예비 신랑의 말,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제 슬슬 다시 결혼 얘기를 꺼내봐도 되지 않겠냐. 좋은 날짜 잡아주면 내가 어머님 찾아뵙고 다시 인사드리고 그동안 쌓여있던 앙금도 좀 풀어보겠다 얘기를 했을 때 손사래를 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비시모는 저희가 재회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난리를 한 번 치고 나니까 얘네가 내 말 듣고 조용히 잘 헤어졌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 앞에서는 헤어진 척을 하고 있다가 뒤로 돌아서 둘이서 다시 붙어서 잘 만나고 있었다? 이걸 알았으니 얼마나 눈이 뒤집혔겠어요. 그런 이유로 예비시모가 눈이 뒤집힌지 몰랐던 전 말 그대로 가만히 서 있다가 뺨 맞은 꼴밖에 되지 않았으니 또 얼마나 황당한 거고요. 김 간호사, 다시 잘 만나고 있는 거 맞아? 결혼은 언제쯤 하는 거야? 나 진짜 두 사람 헤어졌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철렁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잘 만나고 있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두 사람 부케는 꼭 내가 받아서 예쁘게 말려가지고 돌려줄 테니까 결혼하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김간 결혼하는데 그런 건 내가 또 챙겨줘야지. 내가 이어준 첫 번째 커플이라니까. 너무 보기 좋아 진짜로. 이제 슬슬 인사도 다시 가고 해야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지금 당장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닌데요, 뭐. 주변에서 다들 결혼은 언제쯤 하냐 물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시댁과 천천히 얘기하고 있다 대답을 했었지만 정작 별다른 얘기가 없는 시댁 때문에 저도 답답해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오늘은 귀찮으니까 밖에 나가서 점심 먹지 말고 병원에서 샐러드나 사다 먹자 하고 병원에 남아있는 인원들끼리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제 결혼 얘기에 대해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카운터 쪽에서 환자와 실랑이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1시 이후에 오셔야 한다. 여기서 만날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저희도 식사를 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나가봤는데 카운터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던 진상 손님, 바로 저희 예비 시어머니였거든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빽 지르면서 사람들을 밀치고 제 면전에 대고 삿대질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진상 손님이 제 예비 시모가 될 사람인 걸 아는 사람은 그 병원 안에서 저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일단 나가서 얘기하세요. 여기 병원이잖아요. 보는 눈도 많은데 밑에 카페라도 가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거기 가서 얘기하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요. 야, 너 내가 말했지? 어머님은 누가 어머님이야? 너 헤어진 줄 알았는데 뒤로는 우리 아들 꼬드겨서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진짜 우리 아들 얘기 듣고 나서 기가 막혀가지고 왜 병원에서 이런 소리 들으면 쪽팔린 줄은 아나 봐? 어디 간호사 주제에 의사 마누라 자리를 넘봐서 팔자 펴보려는 생각한 건 안 창피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이런 소리 듣는 건 쪽팔리니? 내가 여기서 더 쪽팔리게 한번 만들어줘? 이게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제 어깨를 확 밀치는 바람에 저는 바닥으로 넘어지고 옆에서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동안 병원에 와서 진상 떨었던 저 환자가 김 간호사 예비 시어머니였냐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때 알게 됐습니다. 예비 신랑이 저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다시 한번 쪽팔린 꼴을 당하게 된 건 아마 꿈에도 모르겠죠. 넘어지면서 어깨를 부딪힌 통에 너무 아파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당황하고 쪽팔려서 아무 일도 못하는 줄로만 알았는지 예비 시모는 더욱 신나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여기 같이 일하는 사람도 이 간호사 얼굴 잘 봐둬요. 이 여자 아주 무서운 사람이니까. 어디 남의 귀한 자식 꼬드겨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간호사가 감히 의사한테 말도 못 건다고. 걸치고 다니는 것만 좋은 거 걸치고 다니면 뭐 네가 명품이라도 된 줄 알았어? 이거 딱 봐도 다 싸구려 짝퉁 들고 다니는 주제에 내 아들 물어서 제대로 신분 상승해보려던 거
이렇게 제대로 네 두꺼운 낯짝 벗겨버리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아주. 예비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제 목걸이를 잡아 뜯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제 뺨까지 올려붙이고 바닥에 발을 쿵쿵 구르며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같이 일을 하던 간호사들이 재빨리 경찰에 신고를 했고 누가 연락을 했는지 몰라도 1층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 아버지까지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가난한 년, 먼 년, 쥐뿔 아무것도 없는 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실컷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런 예비 시모의 팔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 볼 낯이 없더라고요. 어디 감히 우리 귀한 딸한테 당신 미쳤어? 아버지가 예비 시모의 뺨을 시원하게 올려붙이고 뺨을 얻어맞은 예비 시모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당신들 다 신고할 거라고 합의금으로 기둥뿌리 뽑아봐야 정신 차릴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 간호사들도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는지 예비 시모의 팔을 붙들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지금 경찰 불렀으니까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꼼짝 말고 계셔라 으름장을 놨죠. 그래 경찰 불러. 내 아들이 의사야 의사. 너네 나한테 이렇게 손 올리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합의금 물어줄 돈도 없는 인간들이 어디 감히 손을 올려.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김 간호사 이 병원 건물주예요. 아까부터 뭐 돈이 얼마나 많다고 자꾸 돈 타령이야. 미안하다. 이딴 인간들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해준 내가 죽일년이지. 아줌마 아들보다 이 집이 몇 배는 더 억소리 나게 돈 많은 집안이라고요. 뭐 건물주? 기껏 간호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여기 건물을 가지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내가 여기 1층 한의원 원장입니다. 우리 딸한테 이 건물 증여해줬고요. 뭐 명이라도 보여줘야 믿겠어요? 미야, 당장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와라. 어디 이딴 깡패 같은 집안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당신 아들 이제 강남 바닥에서 의사생활 절대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알겠어?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 간호사들도 아들이 겨우 페이닥터인 주제에 지금 돈 자랑하면서 저렇게 생쇼를 하고 있었던 거냐고 박장대소를 하기 시작했고 간호사 나하고 있는 그저 그런 가난뱅이 아가씨 정도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 높은 병원 건물의 건물주라는 것을 알게 된 예비 시모의 얼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어요.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얼른 일으켜서 병원에 가라고 등을 떠미셨고 전 더러워진 옷을 툭툭 털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고 벙쪄 있는 예비 시모 앞으로 다가갔죠. 왜요? 기껏 간호사 정도일 줄 알았는데 건물주라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안심해. 돈 많으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돈 없으면 한심한 사람처럼 보이는 당신 같은 사람들. 당신 의사 만들어 놓은 게 뭐 그렇게 큰 자랑이라고. 그 잘난 의사 아들 평생 당신이 끌어안고 사세요. 이제 강남에서 제대로 의사 노릇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의사 엄마가 사람 패고 다닌다고 이제부터 나랑 우리 병원 사람들이 대놓고 소문 내고 다닐 거거든. 합의는 무슨... 합의는 내 쪽에서 안 해줄 거야. 지금부터 아들 돈으로 어디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뒤처리 잘 해봐요. 누가 돈이 더 많은지 누가 이기는지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고요. 뒤늦게 병원으로 올라온 경찰들 손에 연행되어 예비시모가 질질 끌려갔고 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참고인으로 함께 경찰서에 가주셔서 그동안 병원에 와서 예비 시모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영업방해를 했는지 폭행을 한 정황까지 상세하게 진술을 해준 덕분에 그쪽에는 이제 어떤 변호사가 붙더라도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신랑은 망연자실하며 이제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 자기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용서까진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합의만 해달라면서 나란히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지만 저희 변호사는 합의도 선처도 없다 못을 딱 박아버리고 두 모자에게 마지막 속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복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아마 강남 바닥에서는 예비 신랑에 대한 소문이 너무 퍼진 탓에 병원에서도 거의 쫓겨나다시피 짐을 쌌다고 들었고, 앞으로 먹고 살려면 이름 바꿔 개업을 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조금은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예비 신랑을 소개시켜준 언니는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닐 정도랍니다. 겨우 돈 때문에 밑바닥을 보여준 저희 시댁, 지금은 오히려 결혼 전에 그런 모습을 알게 되어 고마울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7학년 후반인 할머니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말 안 한다고 하기는 하던데 그래도 나이 물어보면 7학년 소리가 먼저 나오네요. 저는 아들이랑 손주놈들이랑 함께 살고 있어요. 작년 집에 큰일이 있어 이 나이에 다 큰 아들 녀석의 손주들까지 다시 키우고 있네요. 물론 이 상황이 싫다거나 힘들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들 착하기도 하고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 힘들지 말라고 어찌나 스스로 하는 것도 많은지 기특하기만 하네요. 이런 상황이 되도록 만든 사람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또래와 비교를 하자면 전 결혼이 늦은 편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중학생일 때 돌아가셨죠. 제 밑으로는 줄줄이 5의 동생들이 있었고 아이들의 보호자나 다름없는 저로선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외삼촌께서 저희들의 임시 보호자가 되어주시긴 했지만 외숙모가 워낙 싫어하셔서 그것도 잠시였죠. 고등학생이 될 나이가 되자 전 동생들을 데리고 독립을 해서 학교도 그만두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동생들 하나하나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하다 보니 자연스레 제 결혼은 뒷전이 됐죠. 죽은 남편을 만난 것은 직장에서였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면 남편은 동생들만 챙기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많이 도와주었고요. 그러다 마음이 통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에게는 중학생 딸이 하나 있었는데 걱정했던 것에 비해 너무나도 살갑게 저를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죠. 늦게 얻은 자식이라 남편도 많이 예뻐했고 딸아이도 남동생이 생긴 것이 신기한지 한시도 곁에서 떨어지려 하질 않았답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아들은 가족을 끔찍하게 아끼는 남자로 자랐어요. 딸아이가 너무 효자라서 여자한테 인기가 없을 것 같다고 걱정할 정도였죠. 저 역시도 듣는 소리가 있다 보니 진짜 이러다 우리 아들 결혼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기우였습니다. 몇 번의 연애를 하고 아들은 결혼을 할 여자가 생겼다는 소리를 꺼냈죠. 저희 가족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기대감으로 저도 딸아이도 들떠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새로운 가족은 저희에게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울어도 한쪽이 너무 기울어진 혼사였어요. 부장님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았다고 하는데 상대가 무려 부사장님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집에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돈으로 받아주겠냐 싶은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이 가진 것 하나 없는 집안과 사돈을 맺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제 누나는 아들이 최고지만 그것만으로 결혼을 승낙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죽어라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아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진행했죠. 그런데 예상보단 그렇게 유난스럽지 않더라고요. 우리 쪽을 배려한 것인지 예식도 소규모로 하자고 하고 예물이나 예단에 대한 부담도 딱히 없었습니다. 처음에 사돈댁에선 저희 아들을 대릴 사위로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쏙 들어갔고요. 거기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님 불러가며
얼마나 다정하고 애교스러운지 전 괜히 눈에 색안경을 끼고 본 것은 아닌가 싶어서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죠. 하지만 그랬던 며느린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변했더라고요. 결혼 전에 제가 봤던 모습들은 다 가식이었던 겁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와 아들이 인사를 온 날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전 집을 쓸고 닦고 아들 내외가 하룻밤 지내고 갈 방을 깨끗하게 정리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애들한테 연락이 없더라고요. 늦은 오후가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왔죠. 아들은 밝게 웃으면서 신혼여행에서의 일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저 역시도 가라앉았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저녁을 먹은 이후였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이제 그만 일어나자고 아들을 잡아 끌더라고요. 아들은 당황하며 하루 자고 가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요. 나 잠자리 밖엔 못 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자자. 그게 무슨 소리야. 신혼여행에서도 잘 지냈으면서. 그럼 당신은 자고 와. 난 여기선 절대 못 자니까. 아들은 그런 말이 어딨냐고 정색을 하며 화를 냈지만 며느린 무조건 집으로 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들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인상을 쓰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편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있는 앞에서 말이죠. 식사 시간 내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당신 못 봤어? 나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 어머님, 진짜 이런 말은 안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말을 돌려서 못하거든요. 무슨 음식 간을 그렇게 세게 하세요? 누가 요즘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먹다가 죽어요, 죽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음식이 어때서? 그리고 말 조심해. 내가 말했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랑 개념이 없는 것이랑 다른 문제라고. 당장 어머니께 사과드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자라는 거야? 매트리스도 엉망이고 이불은 어땠는지 봤어? 촌스러운 그 꽃무늬. 징그러워서 어떻게 여기서 자? 당신도 이런 곳에서 구질구질하게 있지 말고 우리 집 가자. 아주머니가 저녁 다시 차려주신대. 진짜 당신 이럴래?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앞에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전 며느리의 말에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라 두 사람을 말릴 생각도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어머님하고 부르던 그 애교 많은 며느리는 어디로 가고 이런 애가 와 있는 건가 싶었죠. 결국 두 사람의 싸움은 며느리가 혼자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 바보처럼 그 상황에서 얼이 빠져서는 보고만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가끔씩 개념 없는 소리를 해서 저도 미치겠어요. 저것만 고치면 될 텐데. 됐다. 너한테 사과받아서 뭐하게. 너도 그만 새아가 따라서 가렴. 난 이만 누워야겠다. 아니에요. 저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도 이제는 고쳐야죠. 내일 가겠습니다. 필요 없다니까. 시댁에 인사 갔다는 딸아이가 몇 시간 만에 다시 집에 오면 사돈 어른들 걱정하신다. 그러니까 너도 가. 나중에 얘기하고. 아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저는 괜찮으니까 그만 가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하는 제 속은 열불이 터졌지만 아들의 잘못도 아닌데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전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무슨 며느리가 아니라 손님을 응대한 기분이었죠. 그것도 진상 손님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제 그렇게 다시 사돈댁으로 갔더니 며느리가 친정 어른들에게 된통 혼나고 있더랍니다. 사돈 어른께서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말했다면서 말이죠. 저녁에 며느리와 함께 와서 사과를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전 그래도 사돈 어른들이 며느리 편을 들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어요. 만약 며느리 편을 들었더라면 앞으로 아들의 결혼 생활이 손에 잡힐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이 되더군요. 저녁에 집으로 다시 찾아온 며느리는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눈치였죠. 아니,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집에서 어른들이 화를 내고 아들 녀석이 큰 소리를 내다 보니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 딱 그런 인상이었죠. 제가 이미 며느리를 삐뚤게 보고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한두 달은 조용히 지나갔어요. 아들은 회사 일로 정신없이 바쁘다고 하더군요. 전 바쁜데 뭐하러 이렇게 자주 전화를 하느냐며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은 하루 걸러 한 번은 꼬박꼬박 전화를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집으로 택배가 쉬지 않고 들이닥치더라고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전 누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죠. 뉴스를 보면 모르는 사람 집으로 이것저것 막 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물건들 사이에 좋지 못한 것들이 섞여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내는 사람이 모두 며느리더라고요.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이게 다 뭐니? 아니,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보낸 거야? 도착했어요, 어머님. 그거 제가 갈 테니까 그냥 입구에 두세요. 사람 보낼게요. 며느린 자신이 할 말만 하고는 바로 전화를 끊었죠. 저는 입구를 막은 수많은 택배 상자를 돌아보면서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그중엔 꽤나 큰 녀석들도 있었습니다. 겉에 상자를 보니 살림살이들이 대부분인 것 같았죠.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왜 집으로 보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한테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사람들을 시켜 택배를 뜯고 아들이 쓰던 방으로 가져다 두라고 했죠. 그리고는 아들 방에 있던 것들을 싹 다 밖으로 내보내더라고요. 그중엔 죽은 남편이 아들을 위해 만들어준 스탠드도 있었고요. 전 급하게 스탠드를 빼앗아 들고는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제 목소리는 날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보시는 대로 해요. 그 이 방 좀 정리하려고요. 여기 올 때마다 저번 같은 일을 만들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맛대로 좀 바꿔보려고요. 특히 그 스탠드. 진짜 구역질이 날 정도로 낡았잖아요. 그런 걸 왜 두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구역질? 지금 이게 어떤 물건인지 알고나 하는 말이야? 스탠드가 스탠드지. 거기에 무슨 의미까지 부여해요? 어머니, 자고로 사람이든 물건이든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거라고요. 여기 어머니 안고 계신 거 빨리 내다 버려요. 며느리에게 지시를 받은 사람이 다가오기에 전 그 손을 쳐내고는 며느리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며느리에게 그런 것이 먹혀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았고요. 며느리는 인상을 찌그리더니 알겠다고 말하곤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냈죠. 전 흥분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불편한 것이 많아서 바꾸고 싶어하는 네 마음 이해한다. 익숙한 것이 좋으니까 바꾸고 싶겠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네 남편은 알고 있니? 얘기는 하고 온 거야? 고작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애한텐 다 끝나고 얘기하면 돼요, 엄님. 그래, 그럼 그 부분은 두 사람 문제니까 알아서 하고 이 스탠드는 죽은 너희 시아버지가 네 남편한테 만들어준 선물이야. 네 남편이 이걸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알고는 있니?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것이라며 작동도 안 되는 이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 신혼집 완성되면 가져간다고 보관하고 있던 건데 몰랐니? 이런 걸 집으로 가져온다고요? 세상에 미쳤나 봐. 며느린 제 설명이 들리지도 않는지 이렇게 낡은 물건을 어떻게 자신들의 신혼집에 들여놓을 수 있느냐고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뒷목이 뻣뻣해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전 참을성 있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을 낡았다고 버릴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제 질문에 며느리의 답변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어머님, 그런 사소한 것에 미련을 두면 큰일 못해요. 앞으로 그이 점점 날개 달고 올라가야 되는데 고작 감성 노름이나 할 시간이 어딨어요. 어머님도 괜히 그이 앞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단단히 단속할 테니까. 아니, 너한테 죽은 시아버지의 유물이 고작이란 말이지? 됐다. 다 필요 없으니까
가져온 것들 가지고 썩 나가거라. 여기 오고 싶지 않으면 올 필요 없어. 누가 와달라고 했어? 당장 나가. 어머님,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다 들고 나가라니까. 며느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했지만 제 귀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소금까지 가지고 나와서 한 바가지 뿌리기 전에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죠. 며느리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택배는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이 너무 화가 난 전 가진 힘을 다 동원해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며느리가 가고 나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전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누웠어요.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그날 일은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웠거든요. 며느리도 딱히 얘기를 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다만 며칠 뒤에 아들이 스탠드를 가져오겠다고 왔을 때 그 손에 넘겨줄 수가 없어서 나 죽고 나면 그때 가져가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을 뿐입니다. 그 뒤로 저와 며느리 사이는 냉랭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만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거든요. 전 그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 며느리는 벌써 싹 다 잊은 모양이었죠. 몇 달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전 아들 내외가 집으로 온다고 하면 됐다고 밖에서 보자고 하거나 피곤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면서 며느리와 부딪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꽤나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함께 사군자를 배우는 친구들끼리 전시회를 갔다가 저녁까지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빙판길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제가 그만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팔을 잘못하는 바람에 팔이 부러지고 말았죠. 거기다 인대까지 늘어나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면서 같이 있던 친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곧 아들이 놀란 얼굴을 하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복장이 평소와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목에 타이까지 해서는 고급스러운 정장으로 한껏 멋을 부렸더라고요. 거기다 함께 온 며느리의 모습까지 보고 나니까 무슨 파티가 있었던 모양이구나 싶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머리는 부딪힌 건 아니고요. 아유, 그냥 좀 넘어졌어. 뭐하러 여기까지 와. 너희 누나 오면 되는데. 어머니 다치셨다는데 어떻게 안 와요? 정말 괜찮으신 건 맞아요? 사진이라도 좀 찍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의사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괜히 너까지 놀라게 했네. 아들은 의사 선생님께 직접 괜찮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뾰루퉁한 얼굴을 하고는 이 늦은 시간까지 밖에 계시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짜증이 잔뜩 섞인 말투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전 며느리의 말엔 대꾸도 하지 않고 아들에게 괜찮으니 이만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마침 딸아이까지 병원에 도착하기도 했고요. 아들은 좀 더 있겠다고 했지만 전 괜찮다고 떠밀다시피 아들 내외를 내보냈어요. 며느리가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재촉을 했지만 아들은 미련이 남는지 좀처럼 나가지 않았죠. 다음 날 며칠은 더 병원에서 지내면서 회복을 지켜보자는 말을 듣고는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병실로 며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아직은 냉랭한 사이였기에 반갑게 인사하는 며느리에게 부드럽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며느린 들어오자마자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시간을 좀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시어머니 병실에 들어오면서 첫 마디로 안부를 묻지는 못할 망정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화가 나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전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말했고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커다란 봉투를 꺼내서 제게 내밀었습니다. 전 무슨 봉투인가 싶어서 안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서류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있었거든요. 전 무슨 의도로 이런 걸 제게 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 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건 어때요?
딱히 하시는 일도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 있으나 고향 가시나 큰 차이도 없으시잖아요. 어머니 고향 가신다고 하면 집이라도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알아보니까 얼마 하지도 않더라고요. 섭섭치 않은 크기로 해드릴게요. 원하신다면 가정부도 두셔도 좋고요. 아니, 지금 나더러 아예 눈앞에서 사라져라. 뭐 그런 의미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어머님, 저한테 자격지심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나를 세우고 반응하세요? 그리고 어디 이게 저조차고 하는 일인 줄 아세요? 다 그이 좋으라고 하는 말이죠. 며느리는 아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제가 이사를 가는 것이 아들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전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답을 안 하고 있자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면서 어젯밤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며느리와 아들은 본사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돈 어른이 워낙 아들을 예뻐하시는 터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있었는데 제가 다쳤다는 소리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파티장을 빠져나왔다고 하면서 며느리는 원망 섞인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기회가 쉽게 오는 것도 아닌데 제가 다 망쳐버렸다고 하면서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그러게 나이도 있으신 분이 늦은 시간에 밖에는 왜 다니시는데요? 그렇게 다니실 거면 택시라도 타시던가 뭐하러 걸어 다니시다가 이 사단을 만드시냐고요. 아니 크게 다친 것도 아니라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그이한테 연락을 하셔서는 어제 어머님 때문에 그이가 얼마나 좋은 기회를 날렸는지 아시냐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내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게 왜 내 탓이니? 어머니가 알고 계셨든 모르고 계셨든 결국 그이 앞길 막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이가 앞으로 아버지 뒤를 이으려면 꼭 필요한 자리였다고요. 그런 자리를 제 발로 차고 나왔는데 어떻게 어머님은 미안하다는 생각을 못하세요? 어머님 손으로 자식 앞길 망치셨으면 염치라도 있으셔야지. 거듭대는 며느리의 말에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들면 제 탓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아들이 중요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며느리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자신이 알아서 이사 준비를 할 테니까 퇴원하면 바로 옮기라고 말하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며느린 그렇게까지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냐고 하면서 줄 때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전 더 이상 며느리와 마주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빨리 결정을 하라고 하곤 나가버렸죠. 병실에 혼자 남은 전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한테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들이 저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끝까지 못 지켰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저는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딸아이는 시골로 가서 어떻게 살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싶었지만 결국엔 제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없겠거니 싶어 말을 아꼈습니다. 그저 죽은 너희 아버지 가까이 있고 싶다는 말만 했죠. 딸아인 제가 그렇게 말하면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고 투덜거리더니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무거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뒀다는 것들은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고요. 아들은 몸도 불편한데 어디를 가느냐고 잡았지만 전 고집스럽게 내려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인프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왜 가신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여보, 아버님 가까이에 있고 싶으시다잖아. 그런 마음 헤아려 드리자고요, 우리가. 며느리가 짜증스럽게 아들을 위로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찌나 자연스럽게 가증을 떠는지 차라리 배우를 했어도 성공을 했겠다 싶더라고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자주 사람을 보내 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로 아들을 달래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 1분 1초도 며느리와 시선을 맞추고 싶지 않아 아직 완벽하게 낫지도 않은 몸으로 딸아이의 차에 올라타고는 밖으로 눈길 한번 주지 않았죠.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향에 돌아온 전 한동안은 마음이 힘들었어요.
며느리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겠거니 하고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었죠. 며느리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고향으로 내려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기 중에는 독보적이라고 하더군요. 운이 트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야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겠지만 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며느리의 사이는 이제 손 쓸 수 없을 만큼 멀어져만 갔답니다. 그랬던 저희 둘이 결국에 파국으로까지 가게 된 것은 바로 작년의 일 때문이었어요. 첫 시작은 아들이 제게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하면서부터였죠. 전 아픈 것도 없는데 무슨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냐며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은 이번이야말로 꼭 받게 하겠다고 하더니 병원 예약까지 잡았더라고요. 딸아이도 계속 미루지 말고 받아보라고 성화기에 못 이기는 척 올라왔죠. 아니 무슨 검사할 것이 그렇게나 많은지 건강검진이 끝나기도 전에 기운이 없어서 쓰러지겠더라고요.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았죠. 겨우 검사가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려는데 이번에는 딸아이가 며칠만이라도 좀 있다가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잡더라고요. 최근 가게를 재오픈했는데 저더러 구경도 할 겸 자기랑 있자고 말이죠. 저야 오랜만에 딸아이 얼굴도 보고 하니 좋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처음엔 일주일이었는데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갑상선 쪽에 혹이 있어서 재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악성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말을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당사자 마음이 어디 그래요. 더 큰 병이 되는 건 아닌가 조마조마하죠. 사돈댁에서도 이런 제 사정을 듣고는 빠르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셔서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문제는 수술 이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완벽하게 회복을 하기 전까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자신의 집에서 회복할 때까지만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며느리와 얘기가 된 것인진 잘 모르겠지만 전 본능적으로 아들의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며느리도 괜찮다고 말하며 저더러 함께 지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믿겨지지 않는 소리에 잠시 대답도 못하고 며느리 얼굴만 빤히 바라봤죠. 며느린 정말 괜찮다는 듯이 편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아들네 집에서 한동안 요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미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진 저희가 서로 얘기를 나눌 리가 없지 않겠어요. 대면대면 그냥 서로가 신경 쓰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지내면서 전 며느리에 관해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화랑인가 갤러리인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주 목요일만 되면 일찍 집을 나가서는 아들보다도 더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아들 말로는 신인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인전을 돌아본다고 하는데 나갈 때와 들어올 때의 옷이 미묘하게 다른 것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들이야 그런 눈썰미가 있는 애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꽤나 길게 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었는데요. 며느리답지 않게 소곤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혹시 바람이 난 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답니다. 따로 남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신기한 건 전화를 하는 상대가 매번 달랐다는 것이었어요. 부르는 이름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화기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것 같았고요. 밤중에 따로 연락을 하는 핸드폰은 평소 사용하던 것이랑 전혀 달랐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가 의심스럽게 시작하니까 모든 행동이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밤에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느냐고 물었는데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해외에 있는 친구랑 통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친한 친구라서 종종 전화를 한다고 말이죠. 전 속으로 무슨 친구가 얼마나 많아서 매번 다른 상대랑 전화를 하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전화를 듣는 건 기본 매너가 아니잖아요? 조심해 주세요. 내가 전화를 들었다고 그랬니? 그냥 물 마시러 나왔는데 그때마다 네가 전화를 하기에 뭔가 싶어서 물어본 것뿐이다. 며느리는 어쨌든 주의를 하라고 말하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저는 찝찝함을 애써 삼키면서 그 일은 기억 저편에 묻어버렸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다 보니까 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그러다 집안일을 봐주는 가정부와 종종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어찌나 유쾌한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날도 주방에서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게 먹고 싶은 음식은 없느냐고 묻더라고요. 이 집 사모님은 음식이 엄청 까다롭거든요. 매번 먹고 싶은 것은 어찌나 많은지. 그렇다고 만들어두면 몇 젓가락 들지도 않는 거면서 해달라는 건 엄청 많고 하여튼 손이 참 많이 간다니까요. 그런데 여사님은 어떻게 한 번도 먹고 싶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원래 몸이 편찮으실 땐 드시고 싶은 것을 드셔야 빨리 낫는다잖아요. 아주머니의 말에 전 순간 돼지갈비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죽은 남편이 제 생일만 되면 미역국 대신에 돼지갈비를 만들어 줬거든요. 남편의 기일이 다가와서 그런가 남편이 해준 돼지갈비가 너무 생각이 났죠.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돼지갈비를 좀 먹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뭐가 어렵겠냐며 며느리에게 말해서 저녁에 돼지갈비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돼지갈비에 얽힌 남편과의 추억을 얘기하면서 아주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며느리가 잠시 나갔다가 올 테니까 점심은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오늘 저녁에 돼지갈비 좀 할까 하는데요. 여사님께서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요. 괜찮으시죠? 돼지갈비요? 어머님, 돼지갈비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며느린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더니 한숨을 내쉬며 저를 노려보듯 바라봤습니다. 저도 아주머니도 그 표정을 지을 것이라곤 조금도 생각을 못했던 터라 당황스러웠죠.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곤 아주머니에게 앞으로 올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맑게 못 알아들어요? 잘렸다고. 그러니까 당장 나가. 사무소에 연락해서 내일부터 다른 아주머니 오시기로 했으니까 오늘까지 일한 건 내가 확실하게 계산해서 보내줄게.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사모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개를 내가 왜 키워야 하는데? 며느리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했죠. 아주머니는 사람을 어떻게 개랑 비교를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지금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입만 떡 벌리고 서 있었죠. 내가 틀린 말 했어? 누구한테 고개를 숙여야 할지도 모르고 나대는데 내가 내 돈을 주고 일을 시킬 이유가 없지. 그리고 어머님, 돼지갈비라니요. 어머님이 집에서 하시는 일이 뭐가 있다고 고기를 먹고 싶다는 소리를 하세요? 뭐? 지금 너 나이 그만큼 먹었으면 염치라는 것도 좀 알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만큼 양보해서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해줬으면 죽은 듯이 지내든가. 진짜 내가 어머님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난 절대로 나이 들면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 딱 그 생각밖에 안 든다고요. 진짜 이게 뭐예요? 중요한 일 하러 나가는데 나가기 전부터 기분 잡치게. 짜증나. 넌 도대체 날 뭐라고 알고 있는 거니?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만 하지 내가 어른이라는 자각은 있는 거야? 내가 네 시어머니야. 도대체 어른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디서 그런 배워먹지 못한 소리를 해? 너희 친정에선 그렇게 가르치디? 며느리는 제 말에 눈을 뾰족하게 뜨더니 어디서 자신의 부모를 욕하느냐며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누구 덕분인데 부끄러움도 모르냐고 소리를 질렀죠. 전 당장이라도 며느리의 뺨을 한 대 쳐 올리고 싶었지만 눌러 참았습니다. 왜요? 한 대 치시게요? 이래서 못 배운 인간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지. 야만적에게 손부터 올리고.
어떻게 이런 집구석에서 그이 같은 사람이 태어난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 어머니, 제가 이 정도로 대우해 드릴 때 얌전히 지내세요. 자식 앞길 막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한다는 소리까지 듣지 마시고 돼지갈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며느리는 아주머니에게 빨리 자기 집에서 꺼지라고 말하곤 그대로 저를 지나쳐서 나가버렸습니다. 한동안은 침묵이 흘렀죠.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을 며느리로 들인 것인지 지난날 끝까지 반대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스러웠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괜찮냐며 정신 좀 차려보라고 했지만 제 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어요. 아주머니는 하얗게 질린 저의 얼굴에 많이 놀랐는지 제 손발을 만져주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몇 번이나 외쳤습니다.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정신을 놓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건 다 그 아주머니의 노력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전 아주머니에게 괜히 불똥이 튀었다고 말하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차피 이 집 사모님 저희 사무실 블랙리스트라서 저도 그만둘 기회만 보고 있었어요. 아유, 그나저나 전 2번 다시 안 보면 그만이라지만 여사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계속 계셔도 되겠어요? 전 이제는 못 참겠네요. 제가 아는 모든 수를 동원해서 대가를 치르게 만들려고요. 늙었다고 아무것도 못할 줄 알겠지만 두고 보면 알 겁니다. 전 독하게 마음을 먹고 아주머니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했어요. 아주머니께선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면서 짐을 싸서 나갔죠. 저 역시 딸아이의 집으로 옮기려고 했고요. 딸아이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전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며느리를 어떻게 처단해야 하나 그것만으로도 가득 찼거든요. 다음 날 전 과거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김군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니 꽤나 근사한 사무실이더라고요. 김군은 저를 보자마자 머리를 푹 숙이며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사군자를 배울 때 다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유일하게 김군은 혼자만 청년이었어요. 인상이 험악해서 다들 꺼리는데 그 모습이 괜히 밟혀서 제가 옆에 앉혀두고 이것저것 가르쳤던 것이 인연이 됐죠. 부모도 없이 고아라기에 집에 초대해서 집밥도 먹이고 그랬었거든요. 김군은 갑상선 수술을 했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시냐고 묻더라고요. 도대체 그 소식은 어디서 들었는지 소문도 빠르다고 했더니 해맑게 웃으면서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죠. 창문엔 큼지막하게 흥신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데 그럼 그 정도 알고 있어야죠. 안 그래도 갑자기 고향으로 가셔서 섭섭했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여기서 보자고 하셨어요? 제가 근처로 가도 되는데. 내가 일 좀 부탁하려고. 부탁이라뇨. 할머니께서 해달라고 하면 제가 당연히 해야죠. 뭐든 말씀하세요. 전 그동안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며느리의 행적에 대해 얘기를 하고는 뒤를 좀 캐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몰래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그런 일은 금방 해결된다고 하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 말이 참 든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들은 갑자기 딸아이의 집으로 옮긴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전 별 이유 없다며 말을 피했습니다. 며느리인 그 순간에도 자신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이냐며 가증을 떨었지만 그 모습에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진실을 밝혀내서 복수하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사흘 후 김군은 제가 부탁한 것을 정리해서 넘겨줬습니다. 꽤나 지저분하던데 어떻게 며느리로 들였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저 역시 자료를 훑어보니 욕이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였고요. 전 이런 인간이 아들 앞에서는 온갖 가식은 다 떨고 저 앞에서는 뭐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다는 것이 정말이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전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고민이 됐죠. 이걸 가지고 며느리를 찾아가기엔 성에 차지 않았죠. 전 며느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은 물론 깔끔하게 아들 곁에서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김군은 기업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증권과 찌라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자신이 어느 정도 손을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전 냉큼 그렇게 하겠다고 했답니다. 처음엔 고작 찌라시인데 얼만큼 파급력이 있을까 했는데 결론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더라고요. 김군은 자기들끼리 이 찌라시의 주인공이 누구냐 추측도 해가면서 그들만의 세상에는 소문이 쫙 퍼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으로 며느리의 이름이 종종 등장하고 있다고 제게 귀뜸을 해줬습니다. 전 소문이 어느 정도 퍼진 것을 확인하고는 이혼 서류와 함께 회사로 찾아갔죠. 사돈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약속도 하지 않고 찾아가면 만나기 어렵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바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똑같은 족속이면 소송까지 불사할 정도의 각오로 찾아간 전 대뜸 이혼 서류부터 내밀었어요. 제 행동에 당연히 바깥사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사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이혼이라니요. 둘 사이에 애도 둘이나 있는데 이혼이라니요. 무슨 서운한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저 하나 서운한 일이 있다고 아들을 이혼남 만들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아들 자식은 맞는 겁니까? 사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그럼 박서방 자식이 아니면 누구 자식이라는 겁니까? 전 헛웃음을 지으며 첫 번째 봉투에서 사진을 한가득 꺼냈어요. 사진엔 며느리가 다양한 남자들과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군이 어제까지 며느리를 따라다니면서 찍은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들이었죠. 바깥사두는 튀어나올 정도로 크게 눈을 뜨고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모습에서 바깥사두는 며느리의 이런 미친 짓을 잘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하구나 싶었어요. 그대 따님은 신인 화가 발굴은 무슨 호스트바에서 하시나 봐요. 한두 군데를 다니는 게 아니던데요. 알고 보니 호스트바에선 아주 큰 손으로 유명하시던데 이렇게 다니는 며느리 속에서 태어난 애들이 과연 우리 손주가 맞을지 의문이네요. 이걸 도대체 사돈께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손에 넣으신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벌써 놀라시면 안 됩니다. 호스트바에서 즐긴 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마 최근에 엄청난 찌라시가 돌았다는 사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깥사두는 제가 찌라시 얘기를 꺼내자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맞냐며 두 번째 사진을 탁자 위로 쏟아냈죠. 두 번째 사진은 처음보다 좀 더 농도 짙은 스킨십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첫 번째와 다른 것이 있다면 두 번째 보여준 사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며느리와 한 남자만 등장한다는 것이었어요. 사진을 확인한 바깥사도는 몸을 휘청이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그 사진에 등장하는 남자는 며느리와는 사촌지간이더라고요. 입양을 했기 때문에 피는 섞이지 않았다고 해도 엄연히 같은 족보에 있는 사이인데 그게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죠. 김군이 찌라시에 올린 내용도 바로 이 점이었고요. 바깥사도는 당장 며느리를 불러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들이 올라왔더군요. 아들은 난장판이 된 방을 가만히 보더니 바닥에 흩어진 사진을 줍기 시작했어요. 전 당장이라도 아들을 말리고 싶었지만 언젠가 아들도 알아야 할 상황이란 생각에 가만히 아들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기만 했죠. 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만 보더군요. 곧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본 며느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잠시 무슨 일로 자신을 불렀느냐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때까지도 아들은 가만히 사진만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들은 조용히 사진을 구기고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손을 휘둘러 며느리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귀가 아플 정도의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며느리의 째지는 고함 소리가 울렸고요. 며느리는 맞은 뺨을 부여잡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아마 바깥사돈이 곁에 있다 보니 더 기세등등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반대쪽 손을 올렸죠. 저는 다급하게 아들의 팔을 붙들고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며 말렸습니다. 며느린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들에게 삿대질을 했지만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며느리를 노려보고만 있었어요. 이제 며느린 바깥사돈을 바라보며 왜 가만히 있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바깥사돈은 비틀거리며 몸을 세우더니 며느리에게 다가가 반대쪽 뺨을 거칠게 내려치셨죠. 그제야 며느린 무언가가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는 바깥사돈과 저희를 번갈아가며 바라봤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걸림돌이고 방해물이라고 그랬지? 내가 보기엔 너 같은 것을 만난 것이 우리 아들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일 거야. 고작 한다는 짓거리가 호스트바에서 남자나 바꿔 끼고 다니는 거냐? 거기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사촌이랑 붙어 먹어. 전 며느리의 면잔에다 대고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을 뿌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며느리는 허겁지겁 사진을 확인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전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2번 다시 우리 아들 곁에 어슬렁거리지 말라고 했죠. 바깥사도는 2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무너져 내리듯이 소파에 앉으셨고요. 아들은 피가 맺힐 정도로 강하게 주먹을 꼭 쥐고는 한 글자 한 글자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혼으로 안 끝나. 이대로 내가 끝날 것 같아? 지옥 끝까지 쫓아가는 한이 있어도 너랑 그 남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차라리 죽여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복수할 테니까 두고 봐. 여보,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잘못했어. 정말 불장난이야.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여보. 불장난? 너는 사촌이랑 그런 짓거리까지 했으면서 불장난이란 말로 덮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장난이었어요. 아무 사이 아니에요, 어머니. 전 매달리는 며느리의 2팔을 가차없이 밀치곤 며느리가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남의 자식 앞길을 그렇게 망쳤으면서 어디서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와. 가시죠, 어머니. 더 이상 상종할 필요도 없어요. 아들은 본인도 충격으로 힘들 텐데 제 손을 잡고 부사장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며느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찼죠. 그 뒤로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했습니다. 손자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2 아이 모두 아들의 자식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2 아이의 아버지도 서로 달랐고요. 하지만 아들은 아이들만큼은 자신이 키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핏줄은 아니지만 지금껏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워왔으며 앞으로도 그 마음은 바뀌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아이들을 볼 때마다 며느리를 생각할 거고 그럼 죄악 없는 아이들이 미워지는 순간도 있지 않을까요? 전 그런 점이 걱정스러워서 아들에게 잘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집스럽게도 아이들에겐 이런 사실을 알리지 말고 온전히 자신의 아이들로만 키우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하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결국 아들과 전 아이들에 관한 양육권까지 받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바깥 사돈께서 미안한 마음에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안사돈께서는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린 집에서도 쫓겨나고 만나던 사촌도 파양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2 사람이 그 뒤로 헤어졌는지 함께 있는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실까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아들 녀석과 손주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에요.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